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의 배후는 북한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주요한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인정했지만 아들의 군면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정부가 인선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죠. 논란이 됐던 부분들 어떻게 공격을 했고 또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먼저 핵심 영상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시죠.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이제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죠? 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은 맞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의 첫 단추가 이게 잘못 끼워지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가지 기준 중에 위장 전입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거와 상충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몹시 처참합니다. 제가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구나. 400명당 1명의 면탈을 받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자신과 그 아들의 면탈은 대단히 높습니다.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 이듬해에는 뇌하 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습니다. 자제분의 병적 기록표를 보면은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자제분께서는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군대를 가겠다고 병무청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요. 자식의 몸이 더 이상 자꾸 이렇게 되는 게 몹시 애비로서 아픕니다. 전신 마취 수술을 7번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을 요약을 하자면 결국엔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또 차분차분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도경 차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이 됐다,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낙연 후보자의 해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총리 자격에 영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이 위장전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하게 위장전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했느냐, 자녀에게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였느냐, 아니면 어떤 세금을 줄이려 했느냐, 내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분명하게 후보자 부인이 강남 지역의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하지만 과거의 청문회와 비교하면은 숨기고 거짓말을 하다 걸리는 게 아니라 인정할 거는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해명할 건 적극 해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져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임용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 임용을 할 때 5대 배제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2가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병역 의혹 그리고 위장 전입. 이렇게 이 2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5가지의 기준에 어긋날 경우에 절대 공직에 임용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위장 전입 얘기가 있었고요. 병역 기피 있었고 부동산 투기 등등 있었는데 사실 이낙연 후보자도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깨끗이 시인을 했고요. 네. 병역 면제에 대해서는 병역 면제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어쨌든 애비로서 사과한다. 이런 네. 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첫 단추는 비교적 잘 껴졌다라고 지금까지 인사에서 굉장히 칭찬이 많았었는데 네. 결국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문제가 드러났고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5가지 중에서 5가지가 이제 크게 세금 탈루, 조세포탈, 그다음에 이제 병역 면탈, 그다음 위장 전입, 그리고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이거든요. 이 5가지인데 이 중에 2가지가 지금 이제 해당됐다고 설명을 했지만은
병역 면탈이라는 고의적으로 군대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안 가려고 한 경우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그 수술을 대수술하고 그리고 뭐 5번이나 지금 했다고 하고 네, 7차례 일곱 수술을 차례나. 했다고 예. 진술을 했죠. 이렇게 큰 수술을 했다고 하는 걸 봐서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군대를 못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물론 학군 좋은데 가려고 한 건 맞지만 결국은 포기했다고 하는 네.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한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의혹이라는 것은 이제 청문회를 위해서 야당에서 제시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이 본인의 해명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국민적인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안보관, 총리의 안보관에 대해서는 어떤 질의가 오고 갔는지 영상 보시죠. 총리 후보자께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다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표결할 때 그때 반대한 의원이 9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짧게. 네, 그 당시에 당론에 따랐습니다. 지금은 정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북한이 배우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북한을 배우로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합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햇볕 정책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국면에 따라서 햇볕 정책의 운영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오이사 조치를 지금 유명무실하다 해서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핵실험의 계속이라든가 또는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마지막 들었던 이 내용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4 조치 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과 조금 유화된 방향으로 좀 대화 모드로 돌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총리 후보자는 5.24 조치 해제는 조금 아직은 부적절하다. 좀 입장이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5.24 조치는 천안함, 2010년에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여러 가지 교류 관계를 이제 단절시킨 그런 조치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북한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대화, 협력, 교류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번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2번이나 더 됐습니다. 네. 올해로는 8번이나 됐고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기 어렵다 네. 하는 것이 총리 후보자의 얘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체적인 기조는 대화교류 협력이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국민들의 어떤 대다수의 동의나 협력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것이야 문재인 정부에도 전체적인 큰 기류이긴 것도 맞습니다. 네. 예. 자, 총리의 대북관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었는데 총리의 대북관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그렇죠. 이니셔티브를 확실히 쥐고 있는 게 외교 안보 현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북관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어쨌든 국정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순발 갈 수도 있고 자리를 피했을 경우에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나 총리가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어쨌든 간 헌법상 총리에게는 모든 부처를 총괄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방부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요. 따라서 총리가 어떤 대북을 갖고 있느냐 국가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네. 마치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다른 대북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대답을 한 걸 보면은 군사적으로는 주적이 맞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통일부에서는 북한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통일부가 그 일할 때는 주적으로 보고 하면 안 된다라는
다르면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렇죠. 국방부에서 볼 때는 당연히 주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 시절에 얘기한 것이 군사 얘기만 우리가 대통령은 군사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주적이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강조점이 다른 거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방부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한 방향하고 상관없는 그런 비슷한 방향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과거에는 어떤 대북관을 갖고 있었는지 그 과거 저서에 담긴 북한에 대한 표현을 발췌를 했습니다. 자, 이낙연의 낮은 목소리라는 책이었죠. 서해 도발은 중대한 문제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한국의 길에서는 또 이런 표현을 했네요. 굶주리는 동포에게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하는 것은 도리임의 상식이다. 어느 경우에도 북한의 쌀을 그냥 주기 싫다는 것은 또 다른 이념 과잉이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민간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5.24 조치의 일정 부분을 이제 풀겠다 이런 생각과 맞물려 있는 건데요. 결국 아까 전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햇볕 정책도 결국은 국면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한미 간에 어떻게 조율을 하고 또 다음 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북한에 지금 트럼프의 지금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나 정책을 계속 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을 맞춰서 움직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청문회 초반에는요, 이 자료 제출 미비가 굉장히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어떤 자료가 얼마만큼 제출이 덜 된 겁니까? 주로 요청한 자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 면탈, 병역 기피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 그 병역을 면제한 이후에 어떤 과연 의료 진료 받았느냐 이런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또 세금 납부 현황 이런 것들에 요청이 있었고요. 근데 문제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과거 후보자들도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드문 경우고 원래 이제 법에 따라서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자료가 대부분이 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후보자를 받지 못해서 자료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지나치게 좀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해서 후보자의 어떤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는 게 역할이 맞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히려 청문회를 하고 나서 역풍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또 어떤 일입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뿐이 아니라 국민의당도 사실 방금 이태규, 김광수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후보자의 병역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후보자 아들의 병역 기피 문제라든가 위장전입 문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흥미롭게도 지금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 위원이었던 경대수 의원의 아들도 병역 면제가 돼 있는 걸로 나왔고 강효상 의원도 병역 면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오히려 문자 폭탄들을 많이 받았죠. 네. 사실 그러니까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도 돌아봐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욕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쪽의 사람들의 이제 문자 폭탄이고 어떤 분 지적이고 할 텐데 어쨌든 인사청문회라는 것 자체는 후보자의 면면을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위원들의 물론 도덕성 문제도 분명히 뭐 짚어줄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공직 특히나 이제 총리라는 건 최고위직이기 때문에 그 최고위직으로서 충분한 도덕성과 충분한 정책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검증한 자리인데 그런 위원들을 공격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이 청문회가 끝난 뒤 문자 폭탄을 받았던 청문위원들이 직접 청문회장에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오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제 휴대폰을 계속 울려대서 확인을 했는데 너는 그 당시에 뭐 했냐?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 너 낙선운동 하겠다. 이런 게 거의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 사실에 근거한 무차별 욕설이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반민주적인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엄청난 양의 문자 폭탄 도대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재명 차장? 뭐 일일이 숫자를 다 뭐 각자 확인하지 않았지만 또 본인들도 확인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여러 명한테서 특히 카톡으로 또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요. 네. 이 사실 문자 폭탄 얘기가 어제 온 얘기가 아닙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시작해서 뭐 안희정 지사도 옛날 경선 과정에서 질렸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사실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죠. 지지자들이 집단적으로 그 상대를 공격하는 굉장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강효상 의원 얘기했지만 반민주적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들어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계속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뭐 홍위병 논란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문제가 큰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지자들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이다 보니까요. 청문회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것은 의무이자 또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결혼 당시에 아드님은 춘천에서 레지던트 중이셨고 며느리는 일본에서 공부 중이셨죠. 그런데 굳이 비싼 강남 청담동에 전세를 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도 좀 더 싼 데 가서 살으라고 몇 번이나 종용했습니다만 제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4천만 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는데 결혼식 비용은 얼마고 4천만 원 남은 건 맞습니까? 결혼식 비용을 사돈네가 대셨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지사 선거 중이어서 몹시 쪼들리던 시기였습니다. 2억 4천, 그 며느님은 무슨 돈으로 전세금을 냈습니까? 증여세는 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사돈네 집안일이어서 여쭙지 못했습니다. 증여세를 냈는지 좀 사돈을 설득하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철저한 검증도 좋지만 공직자가 되려면 사돈을 설득해서 증여세 냈는지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좀 답해 주시죠. 무리한 요구죠, 사실은. 그러니까 후보자의 개인에 대한 것들을 검증 아니겠습니까? 그럼 후보자가 피부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뭐 더 나가서 형제자매까지는 어떻게 그런 재산관계나 그런 것들은 물을 수는 있겠으나 사돈, 엄밀히 말하면 남입니다. 그 사돈이 그 며느리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돈에 전해서 사돈 저 증여세 자료 좀 주세요. 이거를 하라는 요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강효상 의원의 저는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래 강 의원이 기자 출신이거든요. 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예, 마치 그 처음에 경찰 기자 하게 되면은 자그마한 1단짜리 기사라도 쓰려면 엄청나게 2-3시간 취재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 국회의원 그 후보자 청문회인데 마치 그런 생각을 하고 물으신 거 아닌가. 네. 너무 다른 걸 더 주요한 거를 물었더라면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 문제를 청문회장에서 질문하기 전에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개를 가지고 청문회장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는 제가 나온 출신 언론사고 하나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나온 언론사입니다. 라면서 두 가지 신문을 보여주고 질의를 시작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일본 특파원을 지냈고요. 동아일보 출신이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전용옥 전 의원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이런 말을 했군요. 이낙연 후보자와 3년 가까이 도쿄 특파원을 함께 했는데 노래방 가면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걸 증언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말을 보면 노래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알고 보니 테이프로 그 노래를 무한 반복해 들으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선 프로 가수처럼 노래를 하더라. 맞습니까? 하종대 의원께서는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요. 노래방 가면 실제로 그렇게 노래 잘하나요? 예, 같이 이제 근무를 해봤지만 제가 도쿄 특파원을 같이 한 건 아니니까 저건 모르겠지만 저거는 분명히
보면은 한국 노래를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본 노래를 아마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네. 거의 가수처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완벽함 네. 이런 게 저기서도 익혀집니다. 네. 심지어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하러 후배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 쪽에 후배하고. 근데 그날 인터뷰 방송으로 찍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후배가 질문하고 총리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데 네. 자기 자신의 답변만 잘 생각해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어느 거는 좀 잘못됐다. 심지어 네. 그리고 왜 질문하면서 약간 버벅거리냐 이런 얘기까지도 네.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완벽주의자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오지랖이 좀 높다. 네.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완벽주의자지만 네.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했다고 뭐라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정한 세 번째 3위 내용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